17세기 오페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카메라타 때문이죠. 네, 카메라타에 모여서 새로운 음악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모노디 양식, 단선율 음악이라는 양식을 연구하고 선언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양식에 따른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선율로 되어서 간단한 바소 콘티뉴오 반주로 이루어진 그런 노래가 들어간 음악을 만들었죠. 이 카메라타 이분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고대 고전극을 부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모노디 양식을 사용해서 가사 전달이 명확한 그런 곡을 작곡했고, 그리고 그 곡이 들어가 있는 극 음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오페라 장르입니다. 오페라라는 이름은 본래 오퍼스라는 이름에서 왔다고 그랬죠. 작품의 복수형이고요. 전신이라고 그러죠. 그가 오게 된 그런 옛날 근원을 찾아가면 전원극, 마드리갈 연곡, 인트로메디오, 고데르스 비극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오페라는 베리, 카치니 등에 의해서 작곡이 된 곡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것이 최초의 곡이라고 알려진 것은 아니고요. 남아있는 것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다프레날은 전원시 일종의 베리의 음악을 입힌 그런 곡이 지금 일부분만 남아있고요. 전곡이 있는 것은 에우리디체, 베리와 카치니가 협업하여 작곡한 곡이지요. 오페라의 음악적 구성과 전체 극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음악적 구성은 독창, 중창, 합창, 여기까지가 성악이죠. 그 다음 여기가 기악 부분입니다. 통주저음과 관현악 반주. 바로크 음악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지 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통주저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악 반주, 통주저음, 건반 파트가 주로 맞습니다. 그리고 관현악 반주. 그 다음에 독창, 중창, 합창이 있는데요. 독창 부분은 또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런 음악과 함께 오페라는 극음악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극음악이기 때문에 음악 부분과 함께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연극적인 어떤 구성, 레치타티보 에 의한 대사와 극적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예술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대 구성, 의상 이런 것이 있고, 바로크 오페라의 또 특징적인 것이 바로 무용입니다. 그래서 무용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종합예술인 오페라가 탄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작곡가는 클로디오 몬테베르디입니다. 베리와 카치니에 비해서 좀 더 극적인 것을 많이 넣어서 정말 극적인 오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노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리아를 들으면 그 아리아를 부르는 주인공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전달하고 싶은지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곡을 작곡했고요. 그 다음에 중창, 무용, 합창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선율은 반복되면서 가사가 바뀌는 유절 아리아를 사용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기악과 성악, 기악과 성악, 기악과 성악, 바로 리토르 델 로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태리의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는 115개의 오페라를 작곡했는데요. 몬테베르디의 오페라를 계승했지만 기악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 기악 부분이 발전돼서 나중에 이것이 이탈리안 오버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고요. 이것이 심포니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고전의 심포니 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포니아는 3악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인데요. 이 3악장 구조는 지금까지도 콘체르토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심포니아의 형식, 그 다음에 콘체르토 그로소의 형식을 예고한 기악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킨 그런 작곡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의 아리아는 다카포 아리아입니다. 이 다카포 아리아 형식은 계속 이탈리아 오페라의 아리아의 정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레치타티보 아리아가 한 구조로 되어 있고 아리아는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몬테베르디에서 얘기한 것처럼 악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악이 나오고 마지막에 악기가 마치게 되는 리토르넬로 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태리의 아리아의 그 전통성을 수입을 해왔죠. 수입을 해와서 자신만의 프랑스만의 독특한 그런 색채를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드라마가 함께하는 그런 오페라로 발전시켰고요. 특히 무용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프랑스의 무용, 특히 발레. 이때 발레는 지금의 발레라고 아니고 이런 옷을 입고 했던 모습으로 보면 되고요. 또 하나가 관현악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옛날 프랑스 발레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관현악단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주인공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이 양쪽으로는 발레리나들이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무대 장치가 굉장히 화려하지요. 이렇게 거대한 모습의 오페라를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작곡가는 룰리인데요. 룰리는 프랑스 오페라에서 여러 가지로 이탈리안적인 것을 없애고 프랑스적인 것을 각색한 사람이에요. 합창하고 발레를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많이 키우고 그다음에 프랑스적인 언어 리듬으로 아리아를 싹 바꿉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져와서 말 어법은 묘사적인 어법은 프랑스어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프랑스 서정 비극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는 이탈리안 오버처의 정형화를 이뤘다고 했죠. 이 릴리는 프랑스 서곡의 정형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똑같이 ABA 형식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빠르기가 달라요. 느리고 빠르고 느리고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기악 부분을 많이 발전시켰는데요. 이분은 본인이 직접 지휘를 하신 분이에요. 작곡도 하고 지휘를 하시고 본인이 바이올린 연주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본래 무용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악을 얼마나 발전시켰냐면 유럽에 처음으로 상설 오케스트라를 창립해서 항상 상주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죠. 굉장히 훈련을 혹독하게 시킨 분이라고 합니다. 뒤를 이어서 룰리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 서정비곡을 완성했다는 칭송을 받는 라모입니다. 라모는 화성학의 대가로 지금 우리가 쓰는 화성법을 기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라모인데요. 라모는 더욱더 프랑스적인 그런 스타일로 바꿨고요. 음악 또한 우리 느리고 빠르고 느리고에서도 빠른 부분은 대입법으로 작곡했고 느린 부분은 호모포니 음악을 작곡했죠. 그 스타일에서 더욱더 화성은 화성적으로 대입법은 대입법적으로 만드신 분이 라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국 오페라에서는 영국은 좀 유럽 대륙에서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섬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리와 프랑스 요소에서 출발을 했지만 항상 영국적인 독특한 그런 모습을 완성하는 곳이 영국인데요. 특히 헨리 퍼셀에 의해서 영국적인 오페라를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고요. 특히 성악 부분에서 굉장히 영국의 색채가 강한 그런 음악으로 단순하지만 선율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호모포니적인 그런 곡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페라의 종류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몬테베르디 이런 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는 것이 바로 가장 전통적인 바로 오페라 세리아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를 시리어스 오페라니까 심각한 오페라라고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뭐라 그럴까 진중한 오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페라 세리아라고 여러분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대로 발음 나는 대로 씁니다. 오페라 세리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8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작곡되고 연주된 오페라입니다. 많은 제일 작곡자들이 가장 선호한 오페라 양식이고요. 그다음 듣는 사람도 가장 선호했던 것이 바로 이 오페라 세리아인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몬테베르디부터 전통이 계속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까지 연결이 되고, 알렉산더 스카를라티의 그 오페라 세리아의 전통은 오페라를 개혁한 글룩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글룩의 개혁은 모차르트에 의해서 와서 18세기 오페라는 완성되었다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오페라 세리아는 구성이 3막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부분이 3막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처음에 오페라 세리아, 모차르트로 연결되기 전에 오페라 세리아는 주로 아리아와 레치타티보가 서로 교대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중창과 합창은 있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나오고요. 굉장히 부수적인 형태였어요. 3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리아가 주 되는 것이죠. 막의 내용을 오페라의 구성은요, 영웅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숭고함을 두드러지게 하는 이야기, 신화 또는 설화, 신화는 주로 고대 그리스의 신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되는 것은 사랑과 그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인데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계몽적인 군주에 대한 얘기, 굉장히 바른 이야기들이죠. 바른 이야기, 영웅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도덕성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오페라 세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음악은 말했듯이 성악과 오케스트라로 되고요. 물론 바로크 음악 안에서는 바소 콘티뉴가 빠지지 않죠. 성악과 기악 반주로 되어 있고요. 성악은 아리아, 중창, 합창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합창과 반주는 굉장히 제한된 역할, 오케스트라는 반주 역할을 하고 묘사를 한다든가 그런 기능보다는 그냥 성악 부분의 밑에 음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시대 오페라 세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페라 세리아에서 주로 보면 3막에서 아리아와 레치타티브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아리아와 레치타티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치타티보라는 것은 대화인데요. 노래 불려지는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노래 불려지는 대화. 그래서 스피치 리듬,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스피치 리듬에 따라서 그냥 독백하는 부분이나 대화하는 부분을 간단한 음악 반주와 함께 하는 것이 레치타티보입니다. 레치타티보는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레치타티보 세코와 레치타티보 아콩파냐토가 있습니다. 자, 레치타티보 세코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바소 컨티뉴어 반주가 따라갑니다. 굉장히 단순한 바소 컨티뉴. 바소 컨티뉴는 주로 건반 악기가 반주를 한다고 그랬죠. 가끔씩 낮은 저음의 악기들이 연주를 할 때도 있지만 주로 건반 악기가 반주를 합니다. 건반 악기가 반주를 하면서 굉장히 단순한 코드 반주에 따라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노래의 내용은 주로 보면 독백이 굉장히 많고요. 간단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리듬은 여기서 보면 스피치 리듬이라고 그랬죠. 말의 고저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듯한 리듬으로. 그래서 여기 이전에 보면 이태리적인 레치타티보, 그 다음에 프랑스적인 이런 얘기 많이 한 이유가 그 나라 언어의 말의 리듬과 고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액센트에 따라서 노래를 선율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도 하늘 이러는 거와 sky 하는 것과 ciel 하는 것이 다 다르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늘에 대한 것은 노래할 때 하늘은 맑아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하늘은 sky is clear, sky is bright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르죠. 그다음에 불어로 ciel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레치타티보는 그 나라에 따라서 똑같은 세코이지만 말 고저에 따라 흐름의 리듬에 따라 굉장히 많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레치타티보 아콩파냐토는 굉장히 선율적인 레치타티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뭐라 그럴까, 엄하다 그럴까요? 작곡이 되는 것이고 선율적이고, 그다음에 리듬도 작곡되어진 리듬으로 해서 주로 보면 관현악이 반주를 많이 합니다. 이 레치타티보 아콩파냐토는 언제 나오냐면 좀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잔잔하게 독백을 하거나 간단한 대화를 할 때는 레치타티보 세코를 하고, 이것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좀 더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게 되면 레치타티보 아콩파냐토를 하게 되고요. 이 레치타티보 아콩파냐토는 자연스럽게 극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선율, 굉장히 조금 더 고정적인 선율과 말에 따른 리듬이 아니고 작곡된 정확한 리듬으로 레치타티보를 노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리아로 연결이 되는 것이 레치타티보 아콩파냐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치타티보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독백하는 노래 그렇게 생각할 뿐더러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치타티보 세코와 레치타티보 아콩파냐토 두 가지가 있고, 레치타티보 세코는 단순한 바소 컨티뉴어 반주로 독백 또는 단순한 대화, 그러므로 말에 고저에 따른 흐르는 듯한 리듬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레치타티보 세코이고요. 레치타티보 아콩파냐토는 굉장히 이제 이런 레치타티보 세코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 극적인 순간으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갈 때는 정확한 선율과 정확한 리듬으로 노래하듯이, 그리고 반주도 확대돼서 관현악으로 반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올라간 이 레치타티보 아콩파냐토는 거의 아리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자, 보시면 오페라 세리아에서는 합창과 중창과 관현악 반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리아 독창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죠. 그 이유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솔로 보이스가 오페라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었어요. 어느 정도로 파워풀하냐면 가수가 작곡가보다 더 파워풀했어요. 힘이 세력이 높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가수를 위해서 오페라 아리아가 작곡되는, 그러니까 작곡된 아리아를 위해서 가수가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된 거죠. 가수의 그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수의 역량에 따라서 그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아리아를 작곡할 정도입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선호했던 바로 벨칸토 창법으로 노래하는, 이 가장 하이로 올라가고 아름다운 목소리, 이 벨칸토 그럼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뜻인데 굉장히 테크닉하게 어려운 높은 고음을 내는 그런 솔로 보이스를 위한 아리아가 많이 작곡이 됐었어요. 이 부분은 두 종류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지, 벨칸토 부분 아리아는 부를 수가 있었는데요. 여성 가수가 있었습니다. 여성 가수, 굉장히 유명한 여성 가수들이 있었고, 이와 함께 보이소프라노의 목소리를 그대로 간직하게 인위적으로 어떤 시술을 해서 간직하게 만들어 남잔데 여자만큼 목소리가 올라간, 소년만큼 올라가는 바로 카스트라토, 이 두 부류의 가수가 바로 이 벨칸토 창법으로 이 아리아를 노래한 거죠. 대단한 높은 수준의 노래 목소리와 기교를 가지고 있는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이 부르는 아리아는 다카포 아리아 형식입니다. 다카포 아리아 형식은 A, B, A의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A, B, A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는데 나중에는 완벽하게 A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세뇨, 그러니까 세뇨 표시를 놓고 그 세뇨까지만 되돌아가서 피네에서 끝나는 이런 형식의 아리아도 나중에 생기긴 했지만, 처음 다카포 아리아는 A, B, A 형식으로 완벽하게 됐어요. 그러면 A는 뭐냐면 기악의 리토로델로가 처음에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점점 발전하면서 이 도입 부분이 없어지는 경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치타티보에서 바로 아리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리토르넬로의 도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리토르넬로 이게 관연하게 반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고 다시 반주가 들어오고 노래 부르고 다시 반주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성악이 A 부분에는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도입보다 중간에 끼는 것과 마지막 끝나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리토르넬로가 가고요. 가운데 리토르넬로는 전조를 해줍니다. 리토르넬로를 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조가 되면서 두 번째 성악 파트로 들어가게 되죠. 선율은 같지만 조가 바뀌는 부분을 노래한다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B 부분을 가게 되는데 B는 A와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여기는 보면 A는 성악이 2번 나오잖아요. 근데 B는 딱 한 번 노래합니다. 딱 한 번 노래하는데 속도가 대조적일 수도 있고요. 박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성이 대조적일 수 있는 부분이 B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A 부분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다카포 아리아입니다. 자, 오페라 세리아에 반해서 오페라 부파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오페라 부파의 근원은 어떻게 됐으며 일단 개략적인 내용만 보도록 하고요. 오페라 부파를 진정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모차르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시대 들어가서 다시 모차르트를 보면서 오페라 부파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부파의 시작은요. 인터메조, 인터류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터메조란 말은 어디 끼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디 사이에 끼어 있다. 어디 사이에 끼어 있다? 오페라 세리아 사이에 끼어 있다 말이에요. 오페라 세리아가 전체 몇 막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3막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가 3막이니까 전체가 3막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가 하나, 둘, 3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짧은 극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인터메조, 인터류드라고 부르는 거죠. 요 사이에 들어가던 것이 발전돼서 오페라 부파가 된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드라마 지오코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드라마 코미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요. 굉장히 오페라 세리아는 주제가 뭐였죠? 영웅, 숭고함, 도덕성, 사랑, 의무 뭐 이런 거였잖아요. 신화, 이게 신화에 나오는 반신, 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막간에 들어가는 인터메조, 인터류드는 굉장히 서민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서민적인 내용이니까 나오는 인물도 보면 영웅, 왕, 신 이런 게 아니고요. 코믹한 남자, 코믹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들 이 2개의 그룹이 이 곡의 구성, 이 오페라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적 구성은 합창은 없고요. 왜냐하면 막간 사이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극이었기 때문에 독창과 중창과 간단한 오케스트라 반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이 뭐냐면 대화가 많이 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와 대화가 중간중간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막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는 전체 출연진 해봤자 몇 명일까요? 코믹한 남자, 여자, 연인들 둘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이 나오죠. 이 4명이 전체 다 나와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그러니까 결국 중창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페라 부파의 대표적인 곡 그러면 바로 페르골레지의 바로 마님이 된 하녀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마님이 된 하녀. 지금 이 장면이 바로 페르골레지의 마님이 된 하녀 중에 한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4명의 출연진이 나오게 되죠. 4명의 출연진이 나오는데 여기는 코믹한 남자, 코믹한 남자, 코믹한 남자. 그다음에 연인은 아닌데 코믹한 남자. 귀족인데 조금 코믹한 스타일의 약간 풍자스러운 그리고 여기 바로 여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4명이 전체 출연진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차 All New QX QX 5000. L'hai finita? Ho bisogno che tu mi sgridi. Eppure io non sto comoda, ti dissi. Brava! E torna, sei padrone a fretta, non lo io, e lo sai. Bravissima! Ti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바소 컨티뉴 반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현악 반주가 나오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화성만 채우는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전체를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오페라 꼬미크라는 오페라 종류가 있는데요. 이 또한 노래와 함께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독백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오페라 세리얼 빼고는 각국 자기 나라에서 가볍게 하는 오페라에서는 대사나 독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곡의 전체 줄거리는 그 당시 유행하거나 전해져 오는 소재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설화, 신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가볍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곡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미디는 아닙니다. 코미디는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서 공감이 가는 스토리였기 때문에 코미디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9세기 가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바로 오페라 카르멘이 바로 여기 오페라 꼬미크에 속합니다. 카르멘의 스토리를 보면 영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군인이 한 명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장군이 아니에요. 아주 말단 낮은 군인이고요. 거기 보면 하층민의 생활이 나오고 투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일반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내가 볼 수 있던 그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까르멘의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유쾌하거나 재밌거나 그렇게 보면서 계속 웃는 스토리는 아니지요. 비극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르멘은 19세기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바로 오페라 꼬미크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느냐? 까르멘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국으로 가게 되면요. 발라드 오페라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발라드 오페라는 이 또한 보시면 노래와 함께 말하는 대사가 나와요. 대사와 독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오페라 세리아를 빼고 일반 사람들이 감상을 하고 편하는 곳은 이제 독백을 할 곳은 독백을 하고 대사를 할 곳은 대사를 하고 아리아로 노래할 곳은 노래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음악 또한 앞에서 보셨던 오페라 꼬미크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중가요, 그다음에 민속 노래, 춤, 춤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다음 다른 작품의 선율도 그냥 따가지고 와서 거기 가사만 바꾸는 그런 데서 발라드 오페라는 시작을 하고요. 점차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발라드 오페라가 선율을 창작하기 시작합니다. 발라드 오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코미디는 아니었습니다. 사회 풍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오페라가 존 게이라는 작곡가가 만든 바로 거지 오페라입니다. 거지 오페라는 그때 당시에 영국 사회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타나는 인물들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웅이나 그런 인물들이 아니고요. 그 풍자를 할 만한 그런 그 사회 인물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밑에 계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꼬집어 뜯는 거죠. 런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와 음악을 맞지 않는 것을 쓰면서 시는 영국의 시를 쓰는데 음악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태리 선율의 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와 음악의 내용이 자세히 들으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금방 들어도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머 저 노래가 왜 저래 그러면서 웃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곡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소박하고 그런 대중적인 그런 노래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것은 포스터인데요. 그때 처음 당시 베거의 오페라 처음 나올 때 이거 포스터로 붙여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베거의 오페라에서 내 마음은 자유로워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heart was so free, it drove like the bee till Polly my passion requited. My heart was so free, it drove like the bee till Polly my passion requited. I see empty flower, I change every hour. I see empty flower, I change every hour. But here every flower is united. But here every flower is united. Why you sent us to transportation? Sure, my dear, you could not leave me behind you, could you? Is there any power, any force that can tear me from thee? You might sooner tear a pension from the hands of a courtier, a fee from a lawyer, a pretty woman from a looking glass. Or 자, 여러분 지금 보면 노래 도중에 갑자기 대사가 나오고 독백이 나오고 하지요. 바로 그 부분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페라에서 또 하나 굉장히 그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린란드의 해변에 누워 있다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선율을 아름답게 둘이서 이중창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관현악 반주 또한 굉장히 간단한 반주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런던의 그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바로 오페라가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그랜드 오페라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도 보면 오페라 세리아가 아직도 3막까지밖에 되지 않을 때 이제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서 말 그대로 그랜드 오페라예요. 굉장히 큰 오페라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파리 오페라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파리의 굉장히 큰 극장에서 연주되는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대규모의 출연진, 그리고 내용 또한 굉장히 극적인 역사 사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그랜드 오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징슈피엘인데요. 이 징슈피엘은 처음에는 아주 촌스러운 독일의 민속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함께 말하는 대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코믹한 부분도 많이 있던 것이 징슈피엘입니다. 그리고 곡도 작곡되었다기보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나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선율 이런 것을 가지고 음악 가사를 입히고 선율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 보면 이 징슈피엘 또한 영국의 발라드 오페라나 프랑스의 오페라 꼬미크와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을 지녔던 그런 곡 아주 간단한 서민들이 즐기는 그런 거에 징슈피엘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징슈피엘이 예술적인 장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모차르트에 의해서 바로 이 징슈피엘이 아주 높은 예술 차원의 오페라의 장르로 자리매김을 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술필이라는 모차르트의 마술필이라는 그 유명한 오페라가 바로 징슈피엘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페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 오페라에서 관현악 반주를 맡았던 그 부분, 그 다음에 과소 컨티뉴를 맡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악기가 도대체 맡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에는 현악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한 시대인데요. 이 현악기가 발전한 곳은 태생한 곳은 바로 이태리의 크레모나라는 곳입니다. 이 크레모나라는 곳에서 현악기의 제조의 장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악기라 그러면은 류티에라고 원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현악기의 처음에 전신 중세부터 쭉 썼던 악기가 뭐죠? 고대 그리스부터 쭉 써왔던 악기가 류트지요. 그래서 류트에서 발전된 그런 그 모든 현악기들, 그래서 류티에 그러면 모든 현악기를 다 만드는 사람을 류티에라고 부르지요. 이 크레모나에서 시작했는데요. 이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아 아마티입니다. 이 아마티 집안은 몇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이올린을 제조했고요. 이 아마티의 악기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굉장히 오래된 악기이고요. 뒤에 나오는 스트라디바리나 과리네리처럼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들고 현재 연주는 하지 않지만 이 크레모나 박물관에 가게 되면 아마티가 제조를 한 그런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티 집안이 이제 한 몇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장인으로서 현악기를 제조해요. 현악기를 제조하는데 이때 그 수하에서 제자로서 컸던 사람이 바로 스트라디바리와 바로 과리넬입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함께 과리넬이 이 두 명은 같은 친구였어요. 그래 아마티한테서 배웠거든요. 예, 안드레아 아마티의 손자한테서 니콜라이 아마티한테서 스트라디바리와 과리넬이가 이제 현악기 제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라디바리는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현악기 제조 집안으로 남아있죠. 예, 스트라디바리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기타, 하프 등 현으로 만든 악기의 제조로서 아주 정말 명장으로 남아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집안 대대로 이것을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요. 그게 같은 그러니까 아마티의 같은 제자죠. 같이 동문이라고 부르죠. 동문인 과리네리도 이 현악기 제조의 장인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과리네리도 보시면 이렇게 3대에 걸쳐 가지고 악기를 제조하는 집안이었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과리네리는 잘 몰라요. 근데 스트라디바리나 아마티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이 선호하는 악기 장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었고 과리네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문 음악인을 위해서 과리네리가 바이올린을 만들었었는데 스트라디바리 같은 경우보다도 과리네리 같은 경우가 지금 더 훨씬 더 전문 연주가들 용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평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태리 크레모나는 현악기가 탄생한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분이 스트라디바리우스고요. 이분이 과리넬입니다. 이분이 같이 이건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입니다. 지금 이게 1500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고 이 악기는 1559년에 제조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티 집안에서 만들었죠. 아마티 집안에서 만든 악기로서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최초의 바이올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바이올린입니다. 1559년에 제조된 얼마나 오래된 악기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분이 바로 스트라디바리입니다. 이분이 만드신 악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주하고 싶어하고 하는 바로 이분이고요. 그다음 이분이 과리넬인데요. 이 과리네리가 만든 바로 바이올린이 옆에 나온 이 악기입니다. 이게 다른 명칭으로 과리네리 제수라고 부르는 바이올린인데요. 이 바이올린을 누가 사용했냐면 바로 파가니니가 이 악기를 사용했어요. 본래 이분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박을 하다가 빚져가지고 그 악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과리네리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바로 이 악기를 만들었고요. 이 악기로 바로 파가니니의 캐논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의 다른 명칭이 바로 일 캐논 드 지수 바이올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오래된 흔적이 여기 보면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잡는 부분 있죠. 이거 손자국 이런 부분들이 나 있는 이게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과리네리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아마티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리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입히는 이런 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나무라든가 이런 모양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본인이 많이 좀 개선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가니니 아까 얘기했던 바로 캐논, 파가니니의 캐논인데요. 이분이 들고 있는 이 악기가 바로 과리네리 악기입니다. 과리네리가 만든 그 악기로 이분은 슐로모 민츠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탈리아 바이올리니스트며 지휘자세요. 지휘자신데 이분이 실제로 파가니니가 처음으로 연주했던 그 과리네리가 만든 이 바이올린을 들고 이 곡을 연주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 악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악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요. 이렇게 소리 내는 장면도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린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17세기 우리 현악기를 잠시 살펴봤고요. 저 17세기 현악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그 발전된 악기를 가지고 많은 작곡가들이 이제 현 음악을 막 양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소 컨티뉴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건반 악기가 바로크 음악에서는 모든 연주마다 바소 컨티뉴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게 돼서 이 건반 악기의 또 발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클라비코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각형의 클라비코드가 나와 있고 굉장히 멋있지요. 이게 바로크의 바로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지금 이런 장식이 달린 파이프 오르간을 지금 현재는 만들지 않지만 이 바로크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파이프 오르간의 모습입니다. 자, 건반악기 발전을 볼 때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클라비코드, 합시코드, 스피닛, 오르간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건반악기를 볼 수 있는데요. 클라비코드 클라비코드 여기 사각형으로 된 이 클라비코드죠. 이 클라비코드는 소리가 굉장히 약하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서 선반 위에 같은데 올려놓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딱 닫으면 닫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클라비코드 소리를 들어볼게요. 소리가 약하고요. 합시코드는 이 클라비코드도 그렇고 다른 악기들도 보면 중세 말기부터 시작해서 중세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바로크까지 계속 사용되는 악기고요. 특히 바로크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바로 합시코드 있습니다. 합시코드에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스피넷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합시코드의 작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자그만 사이즈의 합시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중세부터 쭉 사용해왔죠. 파이프 오르간, 오르간이 있습니다. 합시코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합시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식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1단으로 된 합시코드로 시작을 했고요. 얘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렇게 2단 합시코드가 나왔습니다. 합시코드가 나왔고요. 얘는 보면 여기 보시면 피아노와 비슷하게 생겼죠.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선이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여기 묶여가지고 선이 쭉 연결돼 있습니다. 이 선이 묶여 있는데 이 선을 피아노는 해머가 있어서 때리죠. 망치로 때리는데 얘는 뜯습니다. 얘를 건반을 누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잡아 뜯어요. 이렇게 땅땅땅땅 이렇게 잡아 뜯으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피아노보다 그 금속 사운드가 많이 나고요. 줄을 자꾸 잡아 뜯으니까 줄이 약해요.
줄이 약해서 이렇게 연주 중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합시코드는 점점 크게 점점 작게가 안 돼요. 소리를 이렇게 뜯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리, 작은 소리, 이 두 가지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바로크의 그 다이나믹이 바로 테라스트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밖에 나질 않는 거죠. 이 악기 자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합시코드와 클라비코드와 그다음 오르간을 똑같은 한 곡으로 소리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 파트 2부 인벤션 C 메이저 1번이죠.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이 지금 두 단으로 되어 있는 2단 합시코드로 지금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이성부 인벤션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다. 합시코드로 들으셨던 바로 그 이성부 요한 세바스찬 바의 이성부 인벤션을 여러분이 클라비코드로 똑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조그마한 악기지요. 이것도 건반을 치게 되면 줄을 이렇게 움직여서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약하지요. 이렇게 조그맣게 놓고 그래서 이 클라비코드는 나중에 전 고전 시대에 보통 여자들이 집에서 연주하는 악기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똑같이 들었던 이 요한 세바스찬의 이성부 인벤션 곡을 파이프 오르간 곡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적인 장치로 이 파이프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면서 이 길이와 굵기에 따라서 소리가 다 형성이 되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굉장히 음색이 풍부한 걸 여러분이 아마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게 파이프에서 여러 개의 파이프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2성부로만 된 것을 들으셨어요. 5성부나 6성부를 이제 여러분이 아마 요한 세바스찬 바의 곡을 듣게 되면 더 풍성한 음을 여러분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7세기 기악 건반 음악 이제 아까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악기들이 나중에 피아노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피아노로 발전하는 그 바로 요게 피아노의 포르테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지금하고 모양이 뭐가 다르죠? 잘 보시면 건반이 색깔이 다르죠. 본래는 여기에 반음이 있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검은색이고 이 밑에 오음계 부분이 우리가 흰색이죠. 거꾸로 초기에는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이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오라토리오와 칸타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극음악이긴 한데 오페라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라토리오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음악이 구성되어 있으며 칸타타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구성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곡가에 대해서 중심으로 우리 또 학습을 해야 되죠. 코렐리, 토렐리, 텔레만, 그리고 비발디,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 다음에 핸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곡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크 음악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그 다음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작곡한 음악의 장르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작곡가별로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음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연결이 되는 건지, 어떤 나라의 바로크의 음악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핸델은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 마하는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 비발디는 어떤 음악사에 공헌을 했는지 미리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이 분들이 쭉 바로크 음악이 연결되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오라토리오와 칸타타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작곡가별로 또 음악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악사 교재를 참고로 하여서 미리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이런 영상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학습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